내가 당신 죽게 안둬. 그러니까 조금만 더 버텨. 하얘진 남편의 얼굴 위로 30년 전 사라졌던 그 여자의 얼굴이 겹쳐졌습니다. 우리 오빠를 폐인으로 만들고 야반도주했던 그 나쁜 계집애 이영숙. 그런데 그 여자가 지금 남편의 심장을 살릴 유일한 의사가 되어 내 앞에 서 있습니다. 30여 년 전 구로공단 담벼락 아래서 오빠와 영숙이는 영원한 사랑을 약속했죠. 단칸방에서 셋이 모여 김치찌개 하나만 있어도 세상을 다 가진 것 같던 그 시절. 하지만 영숙이는 편지 한 장 없이 사라졌고 우리 집은 풍비박산이 났습니다. 그렇게 원망하며 살았던 30년인데 왜 하필 오늘 당신이 나타난 걸까? 당신은 우리 가족을 구하러 온 천사인가요? 오늘 기적 같은 운명의 수술실 문이 열립니다. 시장통 골목에서 드르륵 드르륵 미싱 돌아가는 소리가 제 인생의 배경음악이 된 지도 벌써 수십 년이 흘렀네요. 저는 여기서 낡은 바지 지퍼를 갈고 떨어진 단추를 달며 우리 집 생계를 꾸려온 정이라고 합니다. 오늘도 여느 때처럼 손님들 수성감을 정리하고 있었죠. 그런데 갑자기 가슴 한구석이 쎄하니 가라앉더라고요. 옛날 어른들 말씀에 무소식이 희소식이라는데 가끔은 너무 고요한 게 폭풍전야 같을 때가 있잖아요. 아니나 다를까 거실에서 TV를 보던 남편이 으윽하는 짧은 소리와 함께 바닥으로 고꾸라졌습니다. 제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소리가 미싱 소리보다 더 크게 들리더군요. 119 구급차에 실려가면서 남편의 투박한 손을 잡았는데 그 손이 어찌나 차가운지 제 가슴이 다 얼어붙는 것 같았어요. 응급실 복도에 멍하니 앉아 있는데 문득 집안 깊숙이 넣어뒀던 낡은 사진첩 하나가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남편이 쓰러지기 전날 웬일인지 그 먼지 쌓인 앨범을 꺼내보고 싶더라니. 그 안에는 이제는 빛이 바래서 형체도 희미해진 사진 한 장이 들어있거든요. 청춘이라기엔 너무 고단했던 1990년대 구로공단 시절. 그 좁은 자취방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우리 오빠 민석이와 그 옆에서 수줍게 오빠 소매를 붙잡고 있던 영숙이 언니의 모습 말이에요. 영숙이 언니는 참 예뻤어요. 공장 먼지 속에서도 언니 얼굴만은 늘 달덩이처럼 환했죠. 우리 오빠는 그런 언니를 위해서라면 자기 도시락 반찬도 몰래 언니 가방에 넣어주던 순정파였고요. 저도 그런 언니가 생기는 게 너무 좋아서 어린 마음에 언니를 새언니라고 부르며 졸졸 따라다녔던 기억이 납니다. 하지만 가난은 사랑보다 독하더라고요. 어느 날 아침 언니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오빠가 미친 사람처럼 공단 바닥을 뒤지고 다녔지만 언니가 살던 쪽방엔 냉기만 가득했죠. 그날 이후 우리 오빠는 술로 세월을 보냈고 우리 집안의 웃음꽃도 함께 시들었습니다. 병실 밖 창밖을 보니 비가 추적추적 내리기 시작하네요. 30년 전 언니가 떠나던 그날도 이렇게 비가 왔었는데 남편의 거친 숨소리를 들으며 저는 기도했습니다. 제발 우리 남편 좀 살려달라고. 그리고 만약 신이 계신다면 그 시절 우리 오빠의 심장을 도려내고 도망간 그 여자도 한 번만 만나게 해달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인생은 참 얄궂죠? 제 기도가 너무 간절했는지 아니면 운명이 장난을 치는 건지 간호사가 다가와서 믿기지 않는 말을 전하더군요. 환자분 상태가 너무 위중해서 국내에선 수술할 분이 없었는데 마침 미국에서 갓 귀국한 심장 분야 최고 권위자분이 이 병원에 초빙되어 오셨대요. 그분 성함이 이영숙 박사님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제 머릿속에 번개가 친 것 같았습니다. 설마 아니겠지. 세상에 영숙이라는 이름이 어디 한둘인가요? 하지만
떨리는 손으로 병원 게시판에 붙은 의료진 사진을 확인하러 가는 제 발걸음은 이미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남편이 중환자실로 옮겨지고 나서야 저는 겨우 정신을 차리고 복도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병원 게시판에 걸린 이영숙 박사의 프로필 사진. 안경 너머로 지적인 분위기가 풍겼지만 살짝 올라간 눈매와 입가에 잡힌 보조개는 분명 제가 기억하는 그 언니였습니다. 말도 안 돼. 언니가 어떻게 의사가 되어서 여기 있어? 제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30년 전 그 지독하게 가난했던 구로공단 시절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죠. 당시 우리 오빠 민석이는 공단에서 알아주는 성실한 청년이었어요. 그런 오빠의 마음을 단번에 훔친 게 바로 옆 공장 미싱사 영숙이 언니였고요. 오빠는 월급날이면 동생인 저한테 줄 과자꾸러미보다 영숙이 언니 손에 쥐어줄 핸드크림 하나를 더 소중하게 챙겼습니다. 기름때 묻은 손으로 수줍게 웃으며 언니에게 건네던 그 꽃다발들. 영숙아, 내가 나중에는 꼭 너 고생 안 시키고 이런 먼지 구덩이 말고 꽃밭에서 살게 해줄게. 나 믿지? 오빠의 그 말에 언니는 대답 대신 오빠의 거친 손을 꼭 잡아주곤 했습니다. 하지만 그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어요. 어느 날 갑자기 영숙이 언니네 아버지가 노른 빚을 잔뜩 지고 야반도주를 해야 하는 상황이 닥친 겁니다. 언니는 오빠에게 짐이 되기 싫다며 울면서 떠나겠다고 했지만 우리 오빠는 자기 적금 통장을 통째로 내밀었죠. 이거 가지고 가서 해결해. 그리고 꼭 돌아와. 내가 여기서 기다릴게.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다음 날 언니는 편지 한 장 남기지 않고 사라졌습니다. 오빠의 전 재산이나 다름없던 통장과 함께요. 우리 집은 난리가 났죠. 엄마는 그 여우 같은 년이 우리 아들 돈 떼먹고 도망갔다며 뒷목을 잡고 쓰러지셨고 저는 언니를 믿었던 만큼 배신감에 밤잠을 설쳤습니다. 그런데 오빠는 달랐어요. 주변에서 다들 욕을 해도 오빠는 입을 꾹 다물었습니다. 정희야, 영숙이는 그럴 애가 아니야. 사정이 있었을 거야. 나는 영숙이가 어디서든 안 아프고 잘 살고 있으면 그걸로 됐다. 그날 이후 오빠는 정말 독하게 살았습니다. 사랑 같은 건 다신 안 한다는 듯이 일에만 매달렸죠. 기술을 배워 작은 정비소를 차리고 저 시집갈 때 미천까지 대주면서 오빠는 늘 혼자였습니다. 가끔 명절에 술 한잔 들어가면 오빠는 베란다에 나가 담배를 피우며 먼 하늘만 보곤 했어요. 오빠, 이제 그만 새언니 찾아서 장가 좀 가. 영숙이 언니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모르는데 언제까지 이러고 살 거야? 제가 타박을 하면 오빠는 그저 허허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야, 이 사람아. 내가 장가 가면 우리 정이 구박하는 옳게 생길 텐데 괜찮겠어? 그냥 난 이렇게 너희 사는 거 보는 게 낙이다. 그렇게 30년을 고독하게, 하지만 누구보다 바르게 살아온 오빠였습니다. 그런데 그 영숙이 언니가 의사가 되어 나타나다니요. 그것도 우리 남편의 생사주를 쥐고 말입니다. 정말 언니라면 우리 오빠한테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 어떻게 연락 한 번 없이 이렇게 성공해서. 저는 벅차오르는 감정을 주체할 수 없어 화장실로 달려가 찬물로 세수를 했습니다. 거울 속 제 모습은 어느새 주름 가득한 할머니가 되어가고 있는데 사진 속 언니는 너무나 당당한 모습이라 화가 나면서도 눈물이 났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복도 저편에서 하얀 가운을 휘날리며 레지던트들을 대동하고 걸어오는 한 여성이 보였습니다. 또각또각 구두 소리가 정적을 깨뜨렸고 제 심장은 터질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영숙 교수님, 지금 3번 병동 환자 차트 확인하셔야 합니다.
간호사의 부름에 걸음을 멈춘 그녀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30년의 세월이 덧칠해졌지만 그 맑은 눈망울은 그대로였습니다. 저는 홀린 듯 그녀에게 다가갔습니다. 저기, 혹시 영숙이 언니 맞으세요? 제 물음에 멈춰선 그녀의 시선이 제 얼굴에 머물렀습니다. 찰나의 정적이었지만 제게는 그 시간이 마치 30년의 세월만큼이나 길게 느껴졌어요. 그녀의 눈동자가 파르르 떨리더니 손에 들고 있던 차트 뭉치를 쥔 손등에 힘이 들어가는 게 보였습니다. 혹시 정인이 구로동에 살던 민석이 오빠 동생 정이 맞지? 그녀의 입에서 흘러나온 제 이름 두 글자에 참았던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언니는 주변에 서 있던 의사들에게 잠시 양해를 구하더니 저를 조용한 상담실로 이끌었습니다. 문이 닫히자마자 언니가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언니의 손은 의사답게 정갈했지만 예전 공장에서 맡았던 그 따뜻한 온기만큼은 여전했습니다. 어머, 정이야. 너 어쩜 이렇게 그대로니? 아니,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이야? 내가 왜 이 병원 응급실 앞에 있어? 언니의 물음에 저는 정신없이 남편의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갑자기 쓰러진 남편 심장 판막이 다 망가져서 수술해도 살 확률이 1%도 안 된다는 절망적인 진단, 그리고 마지막 희망으로 교수님을 기다렸다는 이야기까지요. 제 말을 듣는 내내 언니의 얼굴은 순식간에 의사의 표정으로 돌아왔습니다. 남편분이 김철수 환자분이셨구나. 방금 차트 보고 왔어. 정이야, 일단 진정해. 내가 방금 수술 준비하라고 지시 내리고 오는 길이야. 언니는 제 어깨를 다독이며 말했지만 제 머릿속은 온통 오빠 생각뿐이었습니다. 우리 오빠가 30년을 가슴에 품고 산 사람. 오빠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고 사라졌던 사람. 그 사람이 지금 우리 남편을 살려줄 주치의라니 이런 운명이 또 있을까요? 언니, 어떻게 된 거예요? 그날 왜 그렇게 말도 없이 갔어요? 우리 오빠가 언니를 얼마나. 제 목소리가 원망 섞인 울음으로 번지자 영숙이 언니의 눈가도 붉게 물들었습니다. 언니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떨궜습니다. 정이야, 정말 미안해. 민석이 오빠한테는 내가 죽을 죄를 졌어. 하지만 그땐 정말 내가 오빠 옆에 있으면 오빠 인생까지 지옥으로 끌고 들어갈 것 같았어. 우리 아버지 빚쟁이들이 공장 앞까지 찾아왔었거든. 언니의 목소리는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30년 전 그 화창했던 봄날에 왜 언니가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해야 했는지 그 차가운 진실이 비로소 제 귀에 닿았습니다. 언니는 오빠가 준 적금 통장을 들고 도망친 게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오빠가 준 돈을 도저히 쓸 수 없어서 오빠 몰래 오빠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 넣어두고 몸만 빠져나왔다고 하더군요. 난 오빠 돈 한 푼도 안 가지고 나왔어. 그 돈은 오빠의 피땀 같은 돈인데 내가 어떻게 그걸. 그냥 나만 사라지면 오빠가 새 삶을 살 줄 알았지. 근데 그게 오빠한테 더 큰 상처가 될 줄은 몰랐어. 언니는 미국으로 건너가 식당 설거지부터 청소일까지 안 해본 일 없이 버티며 공부를 했다고 했습니다. 오직 오빠에게 미안하지 않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죽기 살기로 매달려 의사가 되었다는 언니의 고백에 제 가슴은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나중에 꼭 성공해서 오빠 앞에 당당히 나타나려고 했는데 세월이 벌써 이렇게 흘러버렸네. 정이야, 오빠는 지금 어떻게 지내니? 좋은 분 만나서 행복하게 잘 살고 있지? 언니의 조심스러운 물음에 저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오빠가 여전히 혼자라는 사실을 말하면 언니가 수술을 앞두고 너무 흔들릴까봐
겁이 났거든요. 저는 겨우 입을 떼어 한마디만 전했습니다. 언니, 일단 우리 남편 좀 살려주세요. 오빠 이야기는 수술 끝나고 해요. 지금은 언니만 믿을게요. 수술실 문에 빨간 불이 들어왔습니다. 남편이 실려 들어간 그 차가운 문 앞에서 저는 한참을 서성였습니다. 손바닥은 땀으로 축축했고 무릎은 금방이라도 꺾일 듯 후들거렸죠. 그때 저 멀리서 다급한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정희야, 김서방은 들어갔냐? 기름때 묻은 작업복을 미처 갈아입지도 못한 채 달려온 오빠 민석이었습니다. 오빠의 얼굴은 사색이 되어 있었고 숨을 헐떡이며 제 어깨를 붙잡았습니다. 저는 오빠의 그 정직하고 고단한 얼굴을 보자마자 다시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오빠, 김서방 살 수 있대. 아니, 살려준대. 세상에서 제일 실력 좋은 의사가 왔대. 제 말에 오빠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벽에 몸을 기대고 주저앉았습니다. 오빠는 자기 일보다 늘 제 걱정, 남편 걱정뿐이었으니까요. 그런 오빠를 내려다보며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수술실 안에서 지금 사투를 벌이고 있을 그 의사가 누구인지 오빠에게 지금 말해야 할지 수천 번을 고민했습니다. 그런데 오빠, 그 의사 선생님 말이야. 이름이 이영숙이래. 오빠의 어깨가 눈에 띄게 굳었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있던 오빠가 천천히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오빠의 눈동자가 경악과 의구심 그리고 차마 입 밖으로 내지 못한 그리움이 뒤섞여 요동치고 있었습니다. 뭐라고? 방금 누구라고 했냐? 이영숙. 30년 전에 우리 버리고 갔던 그 영숙이 언니. 언니가 의사가 되어서 돌아왔어. 지금 저 안에서 김서방 수술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그 언니야. 오빠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멍하니 수술실의 빨간 등만 바라볼 뿐이었죠. 30년이라는 세월 동안 오빠의 가슴속에 박혀있던 가시 같은 이름. 원망하고 싶어도 차마 미워할 수 없어서 가슴 깊은 곳에 묻어두었던 그 이름이 현실이 되어 나타난 겁니다. 오빠는 떨리는 손으로 호주머니에서 낡은 손수건을 꺼내 얼굴을 닦았습니다. 손이 어찌나 떨리는지 손수건이 바닥으로 툭 떨어지더군요. 저는 오빠 옆에 앉아 오빠의 거친 손을 잡았습니다. 오빠, 언니가 그러더라. 오빠 돈 한 푼도 안 가지고 갔대. 오빠 인생 망칠까봐 빚쟁이들 피해서 혼자 도망간 거래. 성공해서 오빠 앞에 나타나려고 미국에서 죽어라 공부만 했대. 제 말이 끝나기도 전에 오빠의 굵은 눈물이 작업복 위로 툭툭 떨어졌습니다. 오빠는 꺼느껴 울지도 못하고 그저 입술을 굳게 다문 채 눈물만 흘렸습니다. 30년 전 언니를 도둑으로 몰았던 엄마의 모진 말들, 언니를 지켜주지 못했다는 자책감, 그리고 배신당했다고 믿으면서도 언니를 기다렸던 그 긴 세월이 오빠의 눈물에 섞여 나오고 있었습니다. 바보 같은 년. 그게 뭐라고. 그 돈이 뭐라고 혼자서 그 고생을 해. 같이 맞서면 됐을 것을. 오빠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습니다. 원망보다는 안쓰러움이 더 컸던 모양입니다. 오빠는 한참을 그렇게 울다가 갑자기 옷매무새를 다듬기 시작했습니다. 기름때 묻은 작업복을 손으로 털어내고 헝클어진 머리를 손으로 빗어 넘겼습니다. 나 이 꼴로 영숙이 보면 안 되는데. 영숙이는 의사 선생님인데 나는 이렇게 늙은 정비소 영감탱이가 되어서. 오빠, 언니는 오빠가 어떻게 살았어도 오빠 반가워할 거야. 그러니까 그런 소리 마. 수술실 밖의 시간은 잔인할 만큼 더디게 흘렀습니다. 오빠는 복도 끝 창가에 서서 담배도 태우지 못한 채 마른 입술만 축이고 있었죠. 저는 그런 오빠 곁을 지키며
영숙이 언니가 아까 제게 털어놓았던 이야기들을 하나씩 꺼내놓았습니다. 오빠 언니가 미국 가서 처음엔 식당 바닥 청소부터 시작했대요. 잠잘 곳이 없어서 병원 대기실 의자에서 쪽잠 자면서 공부했다더라고요. 오빠는 창틀을 꽉 쥔 채 제 말을 경청했습니다. 언니가 그러는데 공부하다가 너무 힘들어서 포기하고 싶을 때마다 오빠가 사줬던 그 싸구려 핸드크림 향기를 떠올렸대요. 그 향기가 공장 기름 냄새보다 더 진하게 자기 손에 남아있는 것 같아서 여기서 무너지면 오빠 얼굴을 영영 못 볼 것 같아서 이 악물고 버텼대. 오빠의 어깨가 들썩였습니다. 오빠는 창밖의 어둠을 보며 낮은 목소리로 은조렸습니다. 그 미련한 게 그냥 돌아오지. 내가 정비소 일이라도 해서 같이 벌면 됐을걸. 혼자 그 먼 타국에서 얼마나 외롭고 무서웠을까. 나는 그것도 모르고 영숙이가 나버리고 돈 싸들고 도망간 줄로만 알고 오빠의 목소리엔 회한이 가득했습니다. 사실 영숙이 언니가 사라진 뒤 오빠의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서 발견된 건 낡은 통장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언니가 정의인 저에게 주려고 샀던 작은 머리핀과 오빠에게 미처 전하지 못한 편지 한 장이 있었죠. 오빠 미안해. 내가 성공해서 꼭 데리러 갈게라고 적힌 눈물 자국이 가득했던 그 종이요. 당시엔 우리 엄마가 그 편지를 보고는 가증스럽다며 태워버렸지만 오빠는 그제를 긁어모아 산에 뿌리며 언니를 기다렸던 겁니다. 정희야, 나 실은 영숙이 이름 검색해 본 적 있다. 혹시라도 어디서 잘 살고 있나 싶어서. 근데 워낙 흔한 이름이어야지. 미국에서 유명한 의사가 됐을 거라곤 상상도 못했어. 언니는 오빠가 결혼해서 자식 낳고 잘 사는 줄 알았나 봐요. 아까 오빠 어떻게 지내냐고 물어보는데 제가 대답을 못했어요. 오빠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잘했다. 내가 뭐 자랑할 게 있다고. 그냥 동생 내외 챙기면서 평범하게 살았다고 해라. 괜히 나 때문에 영숙이 마음 무겁게 만들지 말고. 그때였습니다. 수술실 복도의 전광판에 수술 중이라는 불이 꺼졌습니다. 제 심장이 입 밖으로 튀어나올 듯 요동쳤습니다. 오빠는 자석에 이끌리듯 수술실 문 앞에 다가갔습니다. 육중한 자동문이 열리고 초록색 수술복을 입은 의료진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 대열의 맨 앞에 마스크를 턱 아래로 내린 영숙이 언니가 있었습니다. 언니의 얼굴은 땀과 피로로 범벅이 되어 있었지만 눈빛만은 승리자의 그것처럼 빛나고 있었습니다. 언니는 고개를 들어 복도에 서 있는 우리를 발견했습니다. 특히 작업복 차림으로 굳어있는 오빠와 눈이 마주친 순간 언니의 걸음이 우뚝 멈췄습니다. 민석이, 오빠? 언니의 떨리는 목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졌습니다. 오빠는 대답 대신 거친 손으로 얼굴을 가려버렸습니다. 언니는 수술 장갑도 벗지 못한 채 오빠에게 한 걸음씩 다가갔습니다. 오빠, 나왔어. 나 영숙이야. 너무 늦었지? 언니의 눈에서 굵은 눈물방울이 수술복 위로 떨어졌습니다. 오빠는 차마 언니를 쳐다보지 못하고 고개를 돌린 채 꺽꺽 소리를 내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이 어찌나 가슴 아픈지 저도 오빠의 팔을 잡고 함께 울었습니다. 정말이죠? 정말 우리 남편 살려준 거죠? 언니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저는 영숙이 언니의 손을 붙잡고 복도 한복판에서 자리에 주저앉아 통곡했습니다. 남편의 심장이 다시 뛴다는 소식은 제게 세상 그 어떤 복권 당첨보다 더 큰 기적이었으니까요. 언니는 그런 저를 일으켜 세우며 따뜻하게 안아주었습니다. 그리고는 시선을 돌려 여전히 굳어있는 우리 오빠 민석이를 바라보았죠.
민석이 오빠, 나 약속 지켰다? 오빠 소매 붙잡고 울던 그 겁쟁이 영숙이가 아니라 오빠네 가족 살려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서 나타나겠다고 했던 그 약속 말이야. 오빠는 그제야 가렸던 손을 내리고 언니를 정면으로 바라보았습니다. 30년의 세월이 흐른 탓에 언니의 얼굴에는 깊어진 지성이 내려앉았지만 오빠의 눈에는 여전히 30년 전 그 맑았던 눈동자가 보였나 봅니다. 영수가 고생 많았다. 그 먼 데서 혼자 얼마나 힘들었냐. 나는 그것도 모르고 너 원망만 하고 살았는데 이 못난 놈이 너를 찾지도 못하고. 오빠의 목소리가 젖어들자 영숙이 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오빠. 나 오빠가 정비소하면서 성실하게 살고 있다는 소식 정희한테 들었어. 오빠답게 살고 있어줘서 내가 얼마나 고마웠는데. 나 수술실 안에서 오빠 생각하며 집도했어. 이 사람 꼭 살려야 한다. 그래야 내가 오빠 얼굴 볼 면목이 생긴다. 그렇게 주문을 걸면서 말이야. 사실 이번 수술은 병원 내에서도 모두가 고개를 저었던 위험한 도박이었습니다. 하지만 언니는 그 얇은 혈관을 마치 예술작품 빚듯이 하나하나 이어붙였습니다. 교수님, 이건 불가능합니다. 출혈이 너무 심해요. 수술실 안에서 어시스트 의사가 비명을 지르듯 외쳤을 때도 언니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아니, 살릴 수 있어. 내가 이 사람 살리려고 30년을 돌아서 여기까지 온 거야. 내 인생의 모든 공부는 오늘 이 수술을 위해 있었던 거야. 언니의 그 집념이 결국 1%의 확률을 뚫고 기적을 만들어낸 것이죠. 언니는 피곤함이 몰려오는지 잠시 휘청였지만 오빠가 얼른 다가가 언니의 팔을 부축했습니다. 30년 만에 닿은 두 사람의 체온. 오빠의 거칠고 투박한 손과 언니의 가늘지만 강인한 손이 맞닿는 순간 복도의 차가운 공기마저 훈훈하게 변하는 것 같았습니다. 53, 인생의 가장 성숙한 시기에 다시 만난 두 사람의 모습은 그 어떤 영화보다 아름다웠습니다. 남편이 중환자실에서 안정을 찾아가는 동안 병원 옥상 정원에는 밤이 깊었습니다. 오빠와 영숙이 언니 그리고 저까지 셋이서 벤치에 앉아 있으니 마치 30년 전 구로동 그 작은 골목으로 돌아간 기분이었죠. 차가운 캔커피 하나씩을 손에 쥔 채 언니가 참아왔던 눈물을 터뜨리며 그간의 이야기를 마저 들려주었습니다. 오빠, 나 사실 미국 가기 전에 오빠한테 돌아가려고 했었어. 근데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남긴 빚이 생각보다 너무 컸어. 사채업자들이 오빠 정비소 위치까지 알아냈다는 소리를 듣고 내가 할 수 있는 건 오빠 곁을 떠나서 나를 지워버리는 것뿐이었어. 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알고 보니 언니는 미국에서 의사가 된 후에도 한동안은 한국에 돌아올 엄두를 못 냈다고 합니다. 혹시라도 자기가 나타나면 오빠의 평온한 삶에 다시 빚쟁이들이 들이닥칠까봐 익명으로 오빠의 정비소 근처에 사람을 보내 오빠가 잘 지내는지 확인만 하고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럼 몇 년 전에 우리 정비소 건물주가 갑자기 바뀌면서 새 안 올리고 계속 장사하게 해줬던 거. 설마 그게 다 너였어? 오빠의 떨리는 물음에 영숙이 언니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30년의 세월이 흐른 탓에 언니의 손등에는 예전의 앳된 티 대신 가느다란 주름이 살짝 자리 잡았지만 오빠의 눈에는 여전히 세상에서 가장 고운 꽃잎 같은 손이었나 봅니다. 오빠는 그 귀한 손을 자신의 투박한 손으로 감싸쥐었습니다. 영수가, 너는 왜 그렇게 바보같이 나 지켜주겠다고 왜 너 혼자 그 고생을 다 한 거야. 오빠는 언니의 어깨를 조심스럽게 감싸 안았고
언니는 수줍게 오빠의 품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30년 전 구로공단 담벼락 아래서 가난 때문에 멈춰서야 했던 사랑이 이제야 비로소 가장 성숙하고 찬란한 53의 계절을 맞아 다시 꽃을 피우기 시작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때 중환자실 간호사가 달려와 남편이 의식을 회복했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우리 셋은 약속이라도 한 듯 벌떡 일어나 중환자실 유리창 너머로 달려갔습니다. 산소 마스크를 쓰고 힘겹게 눈을 뜬 남편이 저를 보며 아주 작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선 영숙이 언니와 우리 오빠를 번갈아 보더니 마치 다 알고 있었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남편의 퇴원날 우리 가족에게는 평생 잊지 못할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휠체어를 타고 병원 로비를 나서는 남편의 뒤를 영숙이 언니가 배웅했죠. 그리고 병원 정문 앞에는 오빠 민석이가 아주 오래된 하지만 반짝반짝하게 닦아놓은 클래식 자동차 한 대를 세워두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영수가 30년 전에 내가 너 꽃밭에서 살게 해주겠다고 약속했었지? 너무 늦었지만 이제라도 그 약속 지키고 싶다. 오빠가 차 뒷좌석에서 꺼낸 건 소박한 안개꽃과 장미가 섞인 커다란 꽃다발이었습니다. 53, 인생의 절반을 돌아온 나이. 누군가는 늦었다고 할지 모르지만 서로를 바라보는 두 사람의 눈빛은 1990년대 그 시절 구로공단의 청년들처럼 싱그럽기만 했습니다. 언니는 꽃다발에 얼굴을 묻고 향기를 맡으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오빠 나 의사 되면서 수많은 상장도 받고 훈장도 받아봤는데 이 꽃다발이 내 인생에서 제일 값진 선물 같아. 정말 고마워. 그날 이후 우리들의 일상은 기분 좋은 변화를 맞이했습니다. 남편은 영숙이 언니의 철저한 관리 덕분에 몰라보게 건강해졌고 오빠의 정비소에는 주말마다 하얀 가운 대신 편안한 옷차림을 한 언니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오빠는 기름때 묻은 손으로 언니에게 커피를 타주고 언니는 오빠의 거친 손 마디마디에 자신이 직접 개발한 보습 크림을 정성스럽게 발라주곤 합니다. 오빠, 이제 이 손 내가 지켜줄게. 평생 남의 차 고치느라 고생했으니까 이제는 나랑 같이 우리 인생 고치면서 살자. 저 역시 미싱 소리만 가득했던 수선집에 꽃바구니를 가져다 놓았습니다. 인생이란 참 알 수 없는 것이더라고요. 끝이라고 생각했던 절망의 순간에 가장 소중한 인연이 기적처럼 돌아오기도 하니까요. 가슴속에 품었던 진실한 사랑은 세월의 주름 사이사이에서 더 진한 향기를 내뿜는 꽃이 되었습니다. 30년 전 야반도주했던 소녀와 그녀를 기다린 순정파 청년. 이제 두 사람은 53의 아름다운 중년이 되어 남은 인생이라는 도화지의 가장 행복한 그림을 그려나가고 있습니다. 인생의 겨울이 길었다고 슬퍼하지 마세요. 그 겨울이 깊을수록 뒤늦게 찾아온 봄꽃은 더 찬란하게 피어나는 법이니까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